벌써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까? 정말 좀 붙들어 놓고 싶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얼른 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내일 당장 시험 봤으면 참 좋겠죠. 앞으로 60일, 70 며칠 더 남았나요? 70, 한 4, 5일? 맞나요? 그 정도, 근데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고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며칠 정도 남았는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죠. 계획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대충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차와 2차 두 과목을 다 하는데 1차 하는데 며칠 써야 될 거고 2차 하는데 며칠 써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1차 중에서도 민법 하는데 며칠, 결혼하는데 며칠 그렇게 일단 날짜 수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날짜에서 몇 시간 정도는 어떤 과목에, 몇 시간은 어떤 과목에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취약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모르시는 게 지금까지 모의고사 보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 틀린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을 제가 보고 이게 많이 틀린 것들이 중요한 것을 많이 틀렸으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세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최소한 한 너댓 번, 서너 번, 너댓 번 정도의 모의고사 본 시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보고 어느 정도로 뭐가 더 필요하다. 틀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점수를 볼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창피해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딴 거 안 봐요. 그냥 아픈 부위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창피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짜야 돼요. 그리고 원칙상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24일인가요? 시험이? 요게 D-Day면 23일 날 이날 더 어려운 과목을 해야 돼요. 민법 결혼 중에 더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결혼이 더 어려워요? 결혼이? 그래요? 결혼이 더 어렵습니까? 그럼 이날 이제 민법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날은 이제 결혼 민법을 다 해야 돼요. 하루 만에. 다 해야 되고요. 요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요날 민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날 이 두 과목을 다 이렇게 스크린 할 수 있을 정도로. 요날 하루 종일 결혼 복습, 요거 민법 복습.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3일을 남겨놔야 돼요. 1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3일을 남겨놓고 하루씩 이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전에는요, 결혼 중에서 파트별로 투자, 금융, 정책의 파트별로 민법을 또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이게 스케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0월 이게 마지막 수업이 언제쯤이죠? 10며칠인가요? 10월 마지막 수업이 10며칠이면 그때부터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와 2차를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달리 해야 되겠죠. 1차와 2차를 다 봐야 되죠, 이때. 요 하루 1차를 다 봐야 되겠고요. 요 하루 2차를 다 봐야 됩니다. 1차가 시험에 더 가까운 날 봐야 돼요. 1차가 시험에 가까운 날, 2차가 시험에서 먼 날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과목별로 하루씩 복습하는 겁니다. 과목별로.
그 주만 수업 없습니까? 이때부터 수업 없습니까? 19일부터 수업 없어요. 그러면 17일까지 수업이 있단 말씀인가요? 특강들이 있죠. 아, 12일부터 17일까지? 그럼 요 남은 일주일을 잘 활용해야 되겠네요. 네, 남은 일주일을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표를 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약한 과목을 좀 더 하거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원칙은 저렇단 말씀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요. 이 6번부터 보시는데 6번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6번, 7번은 8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성 분석은 했죠. 시장성 분석. 자, 요게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매매 또는 임대되는 또는 분양 또는 임대되는 가능성 정도 또는 경쟁력 요걸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시장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작업이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인구, 고용, 소득 전부 다 보는 거는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틀렸고요.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에 시장 지역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시장 지역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죠. 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한다. 이거 앞에 문제, 5번 문제에서도 봤고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력 분석, 맞죠? 경쟁력이 바로 뭐예요? 경쟁력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4번 옳은 것이고요. 다음에 5번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한다.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 분석 맞죠? 옳은 표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표현들을 볼 때요. 키워드를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장을 나타낼 때 키워드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은 299쪽 문제를 보십시오. 9번, 10번, 11, 12번 중에 11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 맞죠? 먼저 시장 분석, 나중 경제성 분석. 다음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맞죠?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에서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의 상황을 분석한다. 공급 부동산 차별화, 수요층 세분화 맞죠? 자, 이거 세그먼테이션 이게 마케팅에서도 나오죠. 마케팅에서도 STP 나오지 않습니까? STP에서 S가 시장 세분화인데 요거는 누구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수요자층을 세분화하는 거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을 세분화라고 하고 공급 부동산을 차별하고 이렇게 다음에 4번은요.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자, 수요 공급 상황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이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또 나오네요. 타당성 분석은 키워드가 뭐예요? 수익성.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고요. 타당성 분석 중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추계, 총 비용, 돈 나가는 돈이죠. 내주문에서 나가는 돈,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가치 판단하고요. 수요 공급 분석,
수요 공급. 시장 분, 이건 수요 공급은 시장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예, 3번이 틀렸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및 순영가법 이런 것들이 다 또 세전 현금 수지 분석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 3번이 틀렸네요.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3번은 이제 계속 나왔던 뭐 시장 분석, 경제 기반 분석 이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14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4번부터 입지 개수, 경제 기반 승수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14번 요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LQ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국 B분의 지역 B인데 지금 여기서는 A 지역의 농업의 LQ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A 도시의 농업 15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합계 전체는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6천을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15와 6천 전부 다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아래 위 네 기퉁이의 숫자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모두 숫자가 쳐야 되는 건 15 밑에 300과 15 제일 오른쪽에 150과 6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 여기는 300 이쪽은 150 여기는 6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6천분의 3천분의 150분의 15 이렇게 6천분의 300 하면은 5%죠. 맞나요? 6천분의 620%니까 300은 5%일 거 아니에요. 150분의 15는 10%죠. 그러면 2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1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이런 형태 문제는 1일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어 봤었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개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입지 개수를 통해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죠. 조금 전에 LQ가 2가 나왔죠. LQ가 2가 나왔죠. 그 LQ가 2가 나왔다는 것은 그게 수출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다. 다음에 이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해당 지역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한번 출제는 됐었습니다.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기반 산업의 비율 분의 1. 요 공식이 이렇게 유도된 거는 왜 그렇게 유도된지는 아시려고 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했잖아요. 얘가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입지 개수를 통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다. 가능하죠. 다음에 4번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 있고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5번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기반 비율이 0.2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0.2분의 1 하면 5가 되죠. 이 경제 기반 승수의 5의 의미는요.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난다. 예컨대요. 100개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전체 일자리는 얼마 늘어난다? 전체 일자리는 100 곱하기 5만큼 늘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 지역의 전체 일자리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딸린 식구들이 늘어나겠죠. 딸린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지, 학교가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전체 산업의 일자리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인구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기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LQ예요. 그러니까 LQ를 파악해야 이게 기반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LQ를 파악해야 기반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거의 LQ에서 나오는 정도고요. 예, 이게 딱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이. 그것도 15회 기출 문제. 15회 때 시험은 합격률이 0.7%였습니다. 0.7%면 1000명 중에 7명 합격이에요. 그러면 500명에 서너 명 합격인데 500명이면 문이과 합쳐서 한 학년입니다. 문이과 합쳐서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문과 중에 1등, 2등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과 중에 1등, 2등. 그런 학생만 합격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 15회 시험에, 원래 26회잖아요. 15회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그렇게 낮았습니다. 0.7%. 지금 보통 한 20%, 평균 20% 내외거든요. 지금 합격률이. 학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합격률이 20%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끝까지 출석하고 이렇게 수업 듣는 사람들은 합격률이 높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격률이 낮겠죠. 작년에 제 경험상 작년에 한 6, 7월부터 출석률이 떨어졌던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출석률 떨어지면서 합격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이 눈치는 잘 모르는 눈치인데도 합격은 했어요. 시험 칠 시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피했거든요. 이렇게 물을까 싶어서 이렇게 피하던 사람 합격했어요. 그건 저는 그걸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빠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시험을 보면은 그래도 공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아는지 모르는지 눈빛을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지를 보면은 이게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수업을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수업을 빠졌을 때 나왔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업을 다 들은 사람은, 그래도 졸지 않고 들었던 사람은 이거는 그래도 처음 보는데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안 찍으면 돼요. 처음 보는 거. 그러면 답이 아닐 가능성이 90%예요. 90%. 처음 보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 보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매번 수업 다 빠져버리면은 전부 다 처음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도 10% 안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될 수 있으면 문제 만들 때 어려운 지문은 정답이 안 되게 만들어요.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안 되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뭐 어렵게 만들지 몰라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면은 제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조금 한가운데 이 실전 난이도나 그거보다 약간 쉽거나 해요. 아주 어려워야 제가 한 대여섯 번 출제하면 한 번 정도가 실전보다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실전과 비슷하거나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1회부터 전부 다 본다면 한 5회 정도까지 본다면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의 최고 점수 기준으로, 그래서 빼기 2개에서 3개, 빼기 2개에서 3개 정도. 이게 이제 자신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에 70점을 받았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65점에서 62.5에서 65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교적 난이도를 낮춰내기 때문에 저는 제 점수를 이제 너무 과신해가지고 이제 민법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2번 출제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2회, 4회를 제가 출제했어요. 안 보셨나요? 봤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좀 잘 안 나오던가요? 아직 안 봤어요. 시험을 봐야 이게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혹시라도 문제지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지가 일종의 검사예요, 검사. 의사가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려면은 초음파 검사를 하든 무슨 검사를 하든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와가지고 아파요, 그냥
고쳐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럼 몰라요. 어딘지 아파요. 이러면은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은 시험지라도 주면은, 여기가 약하구나.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7, 8월 달에도, 딴소리 하는 놈이 있었어요. 20대 젊은 남자였는데, 잘 못했어요. 이렇게 계산도 잘 못하고, 묻는데 딴소리하고, 그랬는데, 이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 확 올라갔어요. 7, 8월 이거 예상 문제집 끝날 때도 별로 잘 한다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인가, 하나씩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묻는데, 좀 알고 묻는구나. 이제 좀 뭔가, 깨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걔가 합격했어요. 실전 전에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6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죠.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합격한 학생이에요. 1차도 거의 70점에 가깝고요, 평균이. 2차도 70점에 가까웠어요. 작년에 공법이 어려웠는데 공법도 60점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판 스퍼트가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그 19번부터는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위에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9번의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그렇다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그 5번하고 연결되죠. 5번도. 5번의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건설 회사이다.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일 때는 자기가 다 갖고 가면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5번 틀렸고요. 다음에 다시 2번으로 올라가시면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담한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이렇게 나오죠. 비율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됐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21번의 2번 지문 보세요. 건축 면적을 토지소유 개발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공통점이 뭐예요?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다음에 3번은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신탁 방식은 토지 신탁이죠. 신탁하게 되면 그 부동산 신탁 회사 있죠. 거기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하고요. 모든 것을 다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고요. 다음에 정답은 5번 지나갔고요. 자, 오른쪽에 가서는 중복되지 않은 것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번에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 있죠. 요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이며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취한다. 요거는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이 아니라 사업 위탁형입니다.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은 토지 소유자가 발주하고요. 사업을 발주하고 이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에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과 3번 지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는 토지 소유자가 뭐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돈이 없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 발주는 하기는 하지만 일단 누구 돈으로 건축하고 개발업자 돈으로 건축하고 나중에 그 개발업자가 부담한 건축비에 대한 내용을 분양금이 들어오면 정산하든가 또는 물건으로 공사비 대물 변제용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지금 사업 위탁형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에 투자자 모집형이죠. 이거는 신디케이트 투자자 모집형은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기존에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조합원이 있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이해관계 조정이 좀 중요합니다. 다음에 21번은 조금 전에 3번 지문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사업위탁 있죠. 그 사업위탁 방식에서는 여기 틀렸네요. 신탁에서의 소유권을 넘기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건 토지 신탁 방식이죠. 사업위탁 방식이 뭐죠?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부담하는 거죠. 토지와 자금을 부담하고 이 개발업자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개발업자에게 노하우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노하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업위탁 방식입니다. 다음에 그 4번 지문에 신차지 방식 하는 게 나오죠. 신차지 방식은 이런 겁니다. 차지가 뭐예요? 차지가 땅을 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신차지가 있으면은 구차지가 있겠죠. 이제 다 땅을 빌리는 방식인데 이 계약할 당시 하고요. 계약 기간 중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완료됐을 당시 하고요. 이렇게 대가를 이제 땅을 빌린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지어요? 건물은 개발업자 돈으로 짓겠죠. 그는 계약할 때 주는 게 없어요. 계약 기간 중에 고액의 지대를 지불합니다. 지대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돈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받을 게 없어요. 계약 기간 중에 계속 매달 뭘 줬어요? 지대를 줬으니까 이때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구차지 방식은 이때 지대가 없어요. 보통 이런 개발 사업에서 땅을 빌린다면은 기간이 어떻겠습니까? 한 10년, 15년 길죠. 10년, 15년 이런 기간 동안 받는 게 없어요. 이걸 매달 받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뭐가 있는 게 이때 권리금을 주고요. 계약 당시에 권리금 주고, 요때 종료될 때 건물을 공짜로 받는 건물을 공짜로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은 아직 쓸만한 거죠. 건물 아직 쓸만한 건데 이 건물은 누구 거로 지었어요? 건물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개발업자, 건축업자, 개발업자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유상으로. 맞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그런 거예요. 민법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차지가 나을 것 같아요? 구차지가 나을 것 같아요? 신차지요? 아니요, 구차지요? 예? 구차지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이제 먹고 살만한 돈이 있다 이거죠. 지금 먹고 살만한 게 없으면 계속 받아서 생활비 써야 되고 지금 먹고 살만한 거 있으니까 한 10년, 15년 동안 안 받아도 되고 그죠? 그건 이제 좋을 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서 건물은 시가로 양도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앞에 나왔던 거 중복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은요. 22번도 다 중복되는 거예요. 23번도 대체로 그렇고요. 23번에서는 그 BTO 방식 나오고 있죠. 맨 밑에. 그거는 24번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4번을 보십시오. 24번을 보시면은 뭐 BOT, BLT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 단어만 제대로 알면 되죠. BTO 방식하고 BTL 방식이 있고요. BOT 방식이 있고 BLT 방식이 있고 BOO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T는 트랜스퍼 이전이죠. O는 오퍼레이트 운영이고요. 요거 T 이전 똑같은데 L 여기 리스죠.
요거 차이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 차이만. 그럼 나머지는 이게 이전을 나중에 하고 운영을 먼저 하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맨 밑에 요거는 소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예요. own. 소유하고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건설한 것을 소유하고서 운영. 자, 여기 지금 전부 다 민자 사업 유치하는 거예요. 민자 유치 사업.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왜 민자 유치라는 말을 쓸까요? 여기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시설이 민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돈이 없어서가 있고요. 또 있어요.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요. 이 민간은 공공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입하기 위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취지는 제대로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튼 오퍼레이트는 이제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한 후에 운영을 통해서 회수해 가는 거죠. BTL은요 건설을 하고 이전을 한 후에 리스료를 지불합니다. 리스. 요 차이점은 요 놈은 최종 사용자로부터 뭐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이용료, 사용료 징수. 이게 가능해요. 근데 리스 하는 거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민자 고속도로. 지금 지하철 9호선도 그렇죠. 지하철 9호선. 이런 것들이 다 뭐 민자 역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민자 역사는 아닐 수 있어요. 민자 역사의 경우에는 BOT일 수도 있어요. BOT. 그러니까 이게 그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역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코레일의 그 부지 위에다가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청량리역은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롯데에서 했습니까? 거기도 롯데인가요? 그게 이제 아마 이 방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민자 역사는. 건설한 후에 운영하는 기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수하면은 코레일에다가 그걸 이제 이전하는 거죠. 회수를 다 한 후에. 됐습니까? 그게 BOT 방식. 보통 기부 체납하는 거 있죠. 기부 체납. 어떤 경우에 기부 체납하죠? 보통 공법에 안 나오나요? 공법에 기부 체납 안 나오나요? 다들 여기는 1차만 하시는구나. 2차를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전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부 체납이 이런 거예요. 기부 체납 할 때 이제 보통 어느 일정 사용 기간 지나고 나서 주잖아요. 그게 기부 체납.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군인 아파트 같은 거. 군인들이 전근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거는 그 잠깐 동안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 건설 비용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군인 아파트라든가 뭐 도서관 이런 것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리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는가 하면은 민간이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제한할 때는 민간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최소 수익 보장이 있어요. 최소 수익 보장. 그런 게 이제 속 터지는 거죠. 그 최소 수익이 안 되면은 이제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정말 속 터지는 게 지하철 9호선 저 할 때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가유순전후는 아시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경비를 빼죠. 경비에 여기 경비 빼죠. 그다음에 여기는 빚을 갚죠. 그 부채 서비스 중에서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쳐주잖아요.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 소득이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작게 잡히면은 이 회사가 뭐 세금은 적겠지만 이 이자 비용이 많아서 소득이 어떻게 해요? 소득이 낮게 잡히겠죠.
세전소득이 그 낮게 잡히면은 처음에 약속했던 수익률이 보장 안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보태주는데 그 이자 비용이 왜 많이 나왔는고 하니 요게요. 요게 이제 요것도 서류상 회사거든요. 서류상 회사. 지하철 9호선이 서류상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맥쿼리라는 자본이 투입이 돼 있어요. 맥쿼리.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요 지하철 9호선에다가 이 회사 9호선 회사에다가 얘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것도 고리로 10몇 프로로 고리로 돈을 빌려줘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얘가 받는 거예요. 얘가 그래놓고는 수익이 적잖아요. 수익이 적으니까 또 서울시에서 또 세금 갖다 부어서 또 배당 받아요. 배당. 예,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지금 이따오로 돼 있다. 이따오로.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맥쿼리가 지금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국회의원 것들이 시니까 서울시니까 또 서울시 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는 이런 정부,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그 정부가 잘못하는 걸 감시하는 게 의원들이 할 짓이에요. 근데 그런 짓은 안 하고 나라 망치 먹는 거죠. 돈이 그냥 외국으로만, 이 외국계 회사예요.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속 터집니다. 그래서 24번은 지금 여기에 BOT는 뭐예요? BOT는 먼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TO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표기는 BOT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있고요. 니은은 BLT죠. 사업 시행자가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중간시설 리스하고 이전이니까 BLT 맞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 있고요. 디귿은 안 봐도 돼요. 리을과 미음 중에 보면 돼요. 미음을 먼저 볼까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거 BOO 맞죠? 미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6번 부동산 공영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 시행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을 해야 한다.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매수 방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시장의 가격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이거 좀 어렵게 설명해 놨네요. 어렵습니다. 이번 질문.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패스. 모르면 패스. 3번 택지의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맞나요? 이건 옛날 방식이죠. 협의가 원칙이죠. 협의를 하고 안 되면은 수용을 하는 거지. 먼저 칼 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수용은 강제취득이죠. 먼저 칼 들고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칼은 일단 뒤로 숨겨놓고 야 우리 한번 협의해보자. 칼은 뒤에 숨겨놨어요. 이게 이제 협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간접병합 편익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자, 요게 지금요 5번이나 지금 2번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간접병합 편익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영향 준다. 이런 거는 외부 효과와 관련된 편이에요. 외부 효과. 그리고 지금 토지 시장의 가격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가격 체계라는 게 바로 시장 기구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고요. 그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이것도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 개발의 필요성 이게 뭐겠습니까? 공영 개발의 필요성.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 얘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이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정부의 개입 필요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요. 27번이나 28번, 29번 전부 한지 방식, 매수 방식 이걸 비교하는 거죠. 요거 비교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그죠? 아예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예, 그럴 수 있죠.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감보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게 틀렸죠. 이게 환지 방식이 아니라 매수 수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29번에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환지 방식은 권리 축소 방식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환지 방식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그 2번에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은 권리 불변이라 그러죠. 그거는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 방식은 권리 소멸이고요. 공영 개발 방식에 적용되고요. 신탁 개발 방식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이 신탁 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 이거는 권리 소멸형이다. 신탁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말도 안 되죠. 지금 짝이 0 안 맞습니다. 29번은 틀렸고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는 지대론 및 공간 구조 이론 여기서부터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남아 있어서 문제가 다음 주에 엄청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예 11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는 한 11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